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브리타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브리타 문제. 행정학은 범위가 워낙 넓고 늘 바뀌고 새로운 시험장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있고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7급은 그게 좀 심하고 9급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금년 1월달에 인사처가 발표를 했죠. 앞으로는 단순한 암기형 문제를 줄이고 추론형 문제를 많이 내겠다. 추론형이라는 거는 일단 이해를 해야 사례를 제시하고 이론을 대입하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3단계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비중을 높이겠다. 그리고 인사처의 저희 후배 국장한테도 제가 최근에 늘 들었던 얘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자꾸 출제위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풀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추론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도가 높아질 수 있고 우리 요즘 시험이라는 게 한 문제 싸움인데 한 문제를 누구보다 맞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합격에도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부처 선택을 할 때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이런 걸 통해서 맞힐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요구하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판단해서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브리타 문제를 대비하려면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들은 학생들은 남들보다 엄청난 발품을 팔아가지고 좀 고생을 한 거니까 남들보다 그만큼 보상받고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걸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브리타 대비 문제로 각종 행정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한 10개 정도 주제를 선별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변천이 됐는데요. 최근 거는 물론 달라진 거는 이거죠. 이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정원 300, 수입액 200억, 자산규모 300억 이상이 되면 이 중에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금년 1월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1년도에는요, 531이었어요. 정수자 531. 근데 그 전에는요, 2007년도 이 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에서 정원 50명 딱 못을 박았어요. 정원 50명. 법에서. 그러다가 2021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고 그 대통령령이 공법 시행령인데 거기서 531을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요번에 1월 1일자로 바뀐 거예요. 요 변천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연도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요 스토리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폐지가 됐죠. 자,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정수자 323, 300, 200, 35 넘어가는 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준, 기위, 이건 수업 때 다 얘기를 했던 것들이고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개정법령 들으신 분들은 거기도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4번은 틀린 거죠. 지방공기업은 지정을 못합니다. 그 3번도 틀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50명이라 이게 맞았거든요. 그 뒤에 2021년도에 정수자 531로 바뀌면서 틀리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정수자 323으로 바뀌어서 역시 틀린 게 됩니다. 3번도 틀리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중앙인사기관이에요. 이런 것들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중앙인사기관은 현재 우리 인사처인데요. 인사처가 있기 전에 정부 수립 당시에는 총무처였어요. DJ 정부 이전까지는 총무처가 중앙인사기관이었어요. 총리 직속. 제가 이제 학교 가고 들어갈 때가 85년도인데 그때는 총무처예요. 제가 총무처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99년도에 DJ 때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사국이 있었고 이게 인사기구가 이원화가 됐어요. DJ 때 합의제 인사기관이 처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인사기관이 이원화가 됐어요. 인사집행은 여기서, 정책 이건 여기서. 그러니까 내년도 몇 명을 뽑는다, 시험 과목을 뭘로 한다 이런 제도나 정책 이런 거는 인사위원회가 하고 대통령 소속이었어요. 그다음에 집행은 고시 치르고 뽑고 승진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거는 행자부 인사국에서 했던 거예요.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비독립 합의형, 이건 비독립 단독형. 자, 그러다가 노무현 때는 아예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를 했어요. 이걸 다 갖고 왔어요. 중앙인사위원회. 이명박 때 이걸 때려 폐지했어요. 때려 폐지.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됐고 박근혜 때
안전행정부 바꿨어요. 나라가 안전해야 되는데 행정이 안전할 게 아니라 나라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앞뒤 말을 바꾸자 해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고에 펑 터졌어요. 인사가 잘못돼서 이런 참사가 생겼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 2014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이때만 대통령 지속이었고요. 나머지는 처 이런 거는 다 총리 소속이고요. 근데 언제 어떤 때에도 독립형은 없었어요. 다 대통령이거나 총리 소속이거나 이렇게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완전히 독립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비독립형이었어요. 비독립. 이때만 합의형이 있었고요. 이때만. 자, 1번 문제 볼게요. 엄청난 난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자, 옳지 않은 거는 했는데 정답은 그때 당시 이제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99년 DJ 때 인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이거는 대통령 소속이라서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 대통령 소속이니까요. 근데 이제 노무현 때 2004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제 통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고. 그런데 3번도 틀려요. 출제 당시에는 이제 맞는 걸로 했는데 이의 제기를 해서 3번도 틀린 걸로 복수정답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명박 때 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역시 독립형은 아니었어요. 비독립이었어요. B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때에도 독립형 인사기구는 없었다. 다 비독립형이었다. 그거 아시면 되고 너무 이 히스토리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조금 어깨 너머로 들으셔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너무 여기 집착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여전히 기본적으로 A급, B급 그런 위주로 여전히 하셔야 돼요. 연금제도. 요것도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지문에 옛날 제도들이 들어있거든요. 연금제도. 지금 또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자꾸 이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연금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1960년도에 연금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특수직역연금,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이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62년도에. 근데 이때는 퇴직 당시 보수 오래겠어요. 퇴직연금이 퇴직할 당시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총재직기간이 아니라 퇴직 당시 보수 오래를 기준으로 줬어요. 연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죠. 자, 그러다가 62년도에 60세라는 이 지급 개시연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만 근무하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처음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이게 89년까지도 유지가 됐으니까. 여상 같은데 졸업해서 나이 한 19살 때 공무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럼 이제 20년 근무하면 39살이잖아요. 퇴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 거예요. 39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야, 이런 때도 있었어요. 아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연금 지출이 너무 많다. 이걸 다시 60세부터 준다. 그러다가 계속 연금이 적자가 나니까 97년도에 이제는 퇴직 당시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질문들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97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적자가 더 나니까 또 이제 고강도 개혁을 또 했어요. 2010년도에. 총 재직기간 평균. 전체 재직기간 평균. 근데 이것도 이제는 2010년도에 그 전에 임명된 사람은 60세부터 그냥 주고 2010년 이후에 신규 임명된 사람은 65세부터 주자 이렇게 이원화가 된 거예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이원화가 된 거예요. 네.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크게 또 개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7에서 9로 네,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춰지고 요게 도입됐어요. 소득세, 연금소득재분배제 이게 도입이 됐어요. 연금소득재분배제도. 그러니까 그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연금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총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에 총재직기간을 해버리니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총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의 최근 평균 소득월액보다 작으면 조금 지급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은 또 깎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소득재분배제도가 2016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지급 개시력이 이원화 됐었던 거, 이때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지금은 총재직 기간, 처음에는 퇴직 당시 최저보수거래, 이런 거가 있었다. 살짝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그 4번 지문이요. 퇴직 전 평균 3년, 이건 97년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2010년 이후에는 총재직 기간이니까 답이 4번.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죠. 자, 다음 쪽 2번은 제가 만들어 본 고난도 문제예요.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뭐, 아시겠죠. 기억은 어때요? 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퇴직 당시 보수월액이었어요. 맞습니다. 60년도에는 60세가 아예 폐지되고 20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받았어요. 맞고, 디귿은요? 60세, 65세 이원화된 거는 2010년부터예요. 2010년.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총재직기간 평균기준 소득월액으로 바뀐 거는 2010년이에요. 이것도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퇴직 전 3개월 평균, 이거는 97년도 개혁이에요. 우리가 연금 개혁이 크게 한 100번 있었는데 이게 97년 개혁이에요. 그것도 틀렸어요. 2016년 개혁에서는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내가지고 요거 맞는 말이에요. 가장 최근의 개혁 맞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비읍이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 자, 노조제도 보겠습니다. 노조제도도 엄청난 그 개편이 쭉 있었는데 이것도 옛날 지문들 문제에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일단 1948년 제정헌법에는 노조, 공무원 노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63년 이게 몇 차 개헌인가? 5차 개헌인가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63년 개헌 때 뭐라고 했냐면 헌법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상권을 갖지 못한다. 법률로 인정된 자만이 근로상권을 갖는다. 실제로는 그런 뜻인데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상권을 못 갖는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에서 이제 일단 공무원들은 집단행동 못하라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게 그때 당시 철도, 국립의료원, 최신부, 집배원들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철도는 법인으로 바뀌었고 공기업으로 바뀌었고 국립의료원도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게 법인으로 바뀌고 남아있는 건 요거만 남아있네요. 이걸 이제 요즘 우정이라고 하잖아요. 우정. 그래서 이제 우정노조만 근로상권을 이제 갖는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러다가 88년도에 이때가 몇 차 개헌이냐면 9차 개헌인가 그래요. 근데 이걸 헌법을 바꿀 때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법률로 정하는 자의 하나여 근로상권을 인정한다. 법률로 인정되지 아니한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상권을 못 갖는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바뀐 거예요. 긍정문으로.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엔 똑같은 규정이 있었고 99년도에 교원노조가 탄생했고 그때 직협도 그때 탄생을 한 겁니다. 99년도에 직협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공무원 직협 출범은 요때가 아닌데 요때 잘못됐네요. 우리 교재가 맞아요. 자료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도에 노무현 때 이제 공무원 노조, 일반직 공무원 노조가 탄생을 한 거예요. 6급이야. 그 다음에 지휘감독, 교정수사, 인사보수 이 사람은 안 되고 6급이야만. 일반직, 별정직, 외무직까지. 소방, 교육공무원 이런 거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2021년에 법이 바뀌면서 6급 이하가 없어지고 소방교육도 포함되고 퇴직자도 포함되고 요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휘감독, 교정수사, 인사보수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뀐 거죠.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2022년 작년 10월 달에 직협도 이제 직급 제한 6급 이하 이게 다 폐지가 돼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변천이다. 올바르게 묶여진 것은 보시면 위에 중요도는 하고 난도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기업 맞죠? 재원헌법 때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니은 어때요? 현행 헌법에는 아니에요. 법률로 인정된 자의 하나여 근로상권을 갖는다라고 했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못 갖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이건 옛날 헌법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이거는 맞고. 디귿은 어때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우정 노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리을은요. 99년도에 교원 노조 직협 이런 거 99년도에 법 만들어지면서 출범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2006년에 퇴직 공무원도 노조가입이 가능해졌다. 이건 2016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21년. 재작년이에요. 퇴직 공무원. 틀렸죠? 그러니까 맞게 된 거는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2번만 맞습니다. 그 뒤에 2번은 뭐죠? 이건 작년도에 국회 8급에서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옳은 거는 했거든요. 1번 안 되지요. 2번 6급 이하만 아니죠. 3번 맞겠죠. 3번. 소방교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이, 자, 이거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무원 노조니까 교원은 이거는 안 되죠. 교원 노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데 소방이 안 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소방도 되잖아요. 소방도. 교정수사, 지휘감독, 인사보수 이건 안 됩니다. 여전히. 틀렸죠. 3번만 맞는 거예요. 자,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산기관. 이것도 실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정부 수립 당시에는 기획처 예산국이 있었어요. 기획처 예산국. 그러다 54년도에 재무부라는 데 생겨서 예산국이 있었고요. 61년도에 우리나라 아주 정말 경제 성장을 끌고 나가는 엘리트 부처, 국가 경제 발전의 산실, 경제계획원이 생겼습니다. 경제계획원이 생겨서 예산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국고수지, 수입을 받아들이고 지출하고 하는 국고수지 총괄은 재무부가 하도록 해서 이게 두 기능이 이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중앙예산기관하고 국고수지 총괄기관이 분리가 된 그런 형태였어요. 경제계획원이 예산이고, 이거는 국고수지 총괄. 자, 그러다가 통합됐습니다. 두 개를 통합해서 1994년 YS 때, 이거 할 때 제가 홍은동의 그 스위스 라마다 호텔에서 10일간 갇혀가지고 이거 한다고 나오지도 못하고 네, 그런 기억이 생생하네요. 합쳐서 재정경제원 부총리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DJ 때, DJ는 합의제 기관을 좋아해요. 그냥 뭐 민주적인 사람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합의제를 좋아하더라고요. 인사도 합의제 기관을 두는데 예산도 기획예산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을 설치했어요. 이때도 좀 특이했는데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을 하는 걸 업무만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기획하는 요건 여기서 하고 예산을 실제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는 여기 재정경제부 예산청이 한다. 그래서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에 관한 기획만 하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운용 계획이라든지 큰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거는 여기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는 재경부 예산청이 하는 거예요. 집행, 기획, 이원화가 돼 있었던. 자, 그러다가 기획예산처로 통합을 했어요. 기획예산처. 통합을 했는데 이명박 때 이게 또다시 재무부하고 합쳐져요. 재경부하고 기획예산 합쳐서 기획재정부.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 예산실이 현재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이고 61년도에는 경제기획원이 예산, 여기는 국고수지 총괄. 그 다음에 DJ 때 합의제 중앙예산기관이 존재했었다. 예산기구가 이원화가 되는 시절이 있었다. 살짝 알아놓으시면 돼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작년도 국가 7급 문제인데요. 옳지 않는 거 있거든요. 2번을 보실래요? 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수입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아니에요. 예산기관이었고 수입 지출을 총괄하는 거는 재무부였어요. 당시에. 그건 국고수지 총괄기관. 지금은 합쳐져 있지만 기재부에서 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제기획원이 중앙예산기관, 그다음에 재무부는 국고수입 총괄기관으로 이원화가 돼서 그러니까 2번만 틀린 겁니다. 3번 김영삼 정부 94년 때 합쳤어요. 재정경제원. 1번은 기획처 예산국 정부 수립 당시 맞는 거죠. 2번만 틀린 거죠. 자, 통합재정 이것도 최근 거는 몇 번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요 또 잘 모르실지 몰라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게 7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통합재정수지라고 했거든요. IMF가 권고했어요. 통합재정은 IMF가 주로 많이 권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재정 지표를 비교하려면 같은 기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는 뭐를 포함시키고 어느 나라는 뭐를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자꾸 권고를 하는데 74년도 처음 IMF 재정통계 편람에 의해서 이걸 공고를 받았고 79년도에 도입을 처음 한 거예요. 일특기를 포함한다. 일특기를. 지방은 포함이 안 돼. 그러다가 분기별로 하기도 하다가 또 월별로 하기도 하다가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지금의 약간 완전한 형태로 이제 바뀌는데 지방이 포함돼요. 지방이 포함돼요. 근데 그때는 금융성기금 공공기관은 제외됐어요. 모든 공공기관은 제외됐어요. 그때는 기준이 IMF 급습 1986년도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그게 2001 IMF 급승으로 재정통계 편람이 바뀌면서 포함시켜라. 크게 네 가지가 바뀐 거예요. 회계 단위가 아니라 제도 단위로,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금융성 기금도 이제 포함해라. 금융성을 띄냐 안 띄냐 이런 회계 단위로 보지 말고 정부라 실질적인 정부이면은 다 포함시키라는. 공공비영리기관 같은 준정부기관도 사실상 정부거든요. 정부가 해야 될 걸 대신 위탁받아서 한 거니까 그거는 공공기관이지만 사실상 정부다. 그걸 일반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정부. 다 포함시켜라. 일반 정부 부분은 다 포함시켜라. 그래서 준정부기관인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되고 공단 같은 거 다 포함돼요. 금융성기금도 한 지금 8개인가 있는데 그거 다 포함돼요. 2001 IMF 급승으로 이게 바뀌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일부 책에서 최신 문헌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옛날 금융기금 포함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되고 현재 우리는 공기업만 빠집니다. 공기업만.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만 빠지고 공기업만. 이거 이제 금성을 띄지 않는 공기업이 보통 이제 공사가 주로 여기에다 포함돼요. 공사. 이건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 중에서도 준정부기관, 공공비영리기관 이게 준정부기관인데요. 이런 건 다 포함돼요.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포함돼요. 금융성 기금도 다 포함돼요. 문제를 볼게요.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옳은 걸 찾는 건데요. 5번이 맞는 거죠. 일특기를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다. 근데 1번은 이제 왜 틀리냐면 2009년이 아니라 2005년도부터 지방재정이 포함됐어요. 근데 지금 2009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축성이 제고된다 아니에요. 통합재정은 일특기지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 전체 재정 상태를 파악해 보자는 거니까 오히려 관심과 통제 범위를 넓힌 거지 신축성을 준다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통합재정 수지를 계산할 때 사회보장성 기금은 제외된다 아니에요. 포함이 돼 있어요.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게 뭐예요? 네, 관리재정 수지예요.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틀렸는데 요거를 통합재정 수지에서 빼면 관리재정 수지가 되고 그게 더 엄격하고 정확한 건전성 지표입니다.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수행하고 있는 영입별 예산 그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통계지, 재정 통계지 실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틀린 거죠. 5번만 맞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뒤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작년도 이게 그 국회 구급 문제인데 일단 정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됐지만 이건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논란. 자, 우리나라 예산기금 2번 지문을 한번 보실래요? 금융성 기금과 비금성이 모두 통합해서 포함된다? 지금은 맞는 말이에요. 2001 급습에 따르면 맞는 말인데 출제자는 이게 옛날 금융성 기금은 제외된다는 게 옛날 문헌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것도 문헌에 지금 돌아다니긴 해요. 그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빠진다는 거는 최신 문헌에서만 그렇게 돼 있지. 아직도 이렇게 금융성 기금은 빠진다는 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문헌에. 그걸 근거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근데 그때 당시 이 문제가 이미 다 최종 정답 처리가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어요. 이의제기 기간이 없었어요. 이의제기를 못했기 때문에 출제자의 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또 나온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또 나온다. 출제위원은 2번이 답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대로 똑같이 나온다면 정답 표시 안 해버리면 안 돼요. 2번으로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셔야 돼요. 또 2개가 정답일 때 2개를 표시하면 안 돼요. 2개를 체크하는 순간 그 답은 무효가 됩니다. 구제를 못 받아요.
잘난 체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뭐 이거 옛날 문헌 가지고 냈나 보다 하고 2번으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돼요. ombudsman 이것도 변천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물론 우리나라 ombudsman이죠. 근데 옛날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였어요. 94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다가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DJ 때 대통령 지속으로 부패방지. 근데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부패가 많은 나라처럼 보이고 기구 자체의 이름이 좀 안 맞다 해서 이걸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꿨어요. 2005년도에.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이명박 때 공기업, 정부조직위원회를 전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다 합친 거예요. 전혀 관계도 없는 위원회를 합쳐버린 거예요. 고청처리위원회, 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ombudsman이에요. 최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ombudsma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합쳐졌잖아요. 고충하고 청렴하고 행심이 합쳐졌는데 얘들은 ombudsman이 아니에요. 고충처리가 기능이 그게 ombudsman이에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1번. ombudsman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3번이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예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 고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주민참여예산제도 개편을 보겠습니다. 2004년 광주 광유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됐어요. 이때는 법의 근거도 없었고요. 자체 조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조례로. 국내 최초로. 그러다가 2006년도에 법에다 규정을 해준 거예요. 무슨 법? 지방재정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그러다가 2011년도에 시행해야 한다. 모두 의무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지방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행안부 장관 소관, 실태평가나 이런 거를 행안부 장관이. 그러다가 중앙정부도 도입한 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된 거죠. 이거는 기재부 소관이에요. 국가재정법, 얘들은 지방재정법, 행안부, 기재부.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도 지방도 다 의무화가 된 그런 제도. 자, 1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게 답이 3번이에요. 3번. 2011년도에 의무화가 된 건 맞는데 자치법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이에요. 지방재정법. 자, 전자정부 변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전자정부는 60, 70년대는요. 행정 전산화 사업을 했어요. 전산화.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는 전산망 사업을 했어요. 주민등록, 뭐 부동산 이런 거 전국 연계 망을 만들어서. 그 법이 전산망 확장법이에요. 87년도에. 그러다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정부와 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광 케이블, 정부와 책임관 이게 도입이 됐어요. 촉진법이니까 촉, 치읓. 96년에 정부와 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이때 이제 진행이 됐고, 2001년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와 촉진하는 법률을 2001년에 만들어지면서 전자정부라는 말을 처음으로 법에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러다 2007년도에 전자정부법으로 이제 이게 바뀌면서 그때 유비쿼터스가 언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2016년 이후에는 지능형 이런 말도 들어갔어요. 지능형. 전자정부 안에 지금은 지능형 정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기본법도 지능정보기본법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와 책임관도 지능정보와 책임관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2016년 이후에는 지능형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엄청 갖고 전자정부란 말을 쓴 거는 2001년도부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답이 이게 틀린 게 5번이거든요. 유비쿼터스를 처음 언급한 건 2007년도 개정된 전자정부법이에요.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개발과 보호 전자정부 핵심 내용을 담았다. 그건 맞는데 연도가 틀렸어요. 2001년이에요. 2001년인데 그때는 유비쿼터스가 아니라 그냥 전자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비쿼터스하고 맞게 되려면 2007년 개정된 전자정부법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스토리를
물론 이제 7급, 8급, 약간 이제 9급보다는 약간 그런 쪽에서 나오긴 하지만 9급도 이제 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어차피 기출에서 또 다루고 있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하시자는 거죠. 자, 우리나라 자치의 변천, 자치. 요거는 뭐 9급도 나오고 있고요. 자, 자치제도 변천. 10 때, 이승만 때, 49년도 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쟁 때문에 52년에 가서야 이제 의원들 선출이 됐고, 그때 당시는 시읍면 단위 자치였어요. 시읍면. 자, 그러다가 30 때, 이때가 5.16인데, 뭐 30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고, 5.16 때 의회가 해산되고, 단체장 국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만약에 자치를 한다면 시읍면 안 하겠다. 시군 자치를 하겠다. 시군 자치제로 바꿔놨어요. 그게 2년도죠. 62년. 자, 그러다가 노태우 때 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단체장은 바로 선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 단체장 선출 약속은 김영삼 때 가서 이제 지켜졌어요. 그때 동시선거예요. 공선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선법, 그 법에 의해서 단체장과 의원들은 동시에 선거한다. 자, YS 때 동시선거제. 그때 단체장이 이제 선출이 되게 된 거예요. 노무현 때 2006년도에 시도교육감 최초 직선제 도입되고, 기초단체, 기초의회 의원들 정당 공천제도 그때 도입이 됐어요. 2006년도에. 교육감 직선제 도입은 2006년인데, 그 선거 실시는 2007년도에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2006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실 거는, 이런 거, 시읍면 자치, 시군 자치. 노태우 때 지방의회 구성, 김영삼 때 동시선거 체제, 노무현 때 시도교육감. 이런 거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옳은 거는 했거든요. 옳은 거. 1번. 이승만 때 시읍면 단위 맞습니다. 2번요. 노태우 때까지 지방선거 시대, 노태우 때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졌잖아요. 틀렸고. 3번. 동시선거는 무조건 YS예요. 김영삼.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기초까지 정당 공천이 다시 확대된 거가 2006년이에요. 2010년이 아니라 2006년. 노무현 때입니다.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도입될 때. 이게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지방분권 체제 개편 보겠습니다. DJ 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 추진 기구를 두고 근거법도 만들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을 보완하는 지원법이에요. 근데 이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은, 그러니까 DJ 때는 지방향 추진위원회, 노무현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그다음 이명박 때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박근혜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정권이 바뀌면 자꾸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도 자꾸 뭘 조금씩 바꾼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문재인 때 자치분권위원회. 윤석열 정부도 뭐 조만간에 뭘 바꾸겠죠. 이거. 이렇게 바뀌어요.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고요. 이 모든 게 다 대통령 소속이라는 게 중요하고. 근데 구체적인 이런 히스토리를 묻는 문제도 있어요. 일단 다음 보시면 현행법상 지방분권 추진기구는 자치분권위원회.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에 군무원에서 나온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히스토리를 물었어요. 지방자치로 7급에서 나온. 시기가 이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거든요. 자, 이게 DJ 때 제일 먼저예요. DJ 때. 그 다음에 어딜까요? 요게 노무현 때. 요게 이명박 때. 그 다음에 요게 박근혜 때. 요게 문재인 때. 그러니까 나라, 가, 마, 닭. 나라가 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복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엄청 중요하면 복습을 제가 하시라고 하겠는데, 복습 안 하셔도 되고, 한번 들은 걸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한 달간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전날 꼭 카스바 홈피는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